트럼프는 브라질, 미국, 볼리비아 간의 통합작전으로 인해 국제 마약 밀매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작전에서 적발된 의심스러운 화물은 브라질 영토에서 기록된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압수 사례로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국세청은 마투그로스두술 주의 코룸바와 마투그로스 주의 카세레스, 볼리비아 국경에서 약 260톤의 목재를 실은 트럭 8대를 억류했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정에 따르면 목재 구조 내부에 숨겨진 마약의 양은 20톤에서 50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공유된 정보와 첩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적인 압력이 실제로 조직 범죄에 가해질 때 마약 밀매의 기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와 같은 브라질 범죄 조직을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마약 밀매에 대한 구체적인 공세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국경을 넘어서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조직망이 이제서야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귀중한 화물을 잃은 후 마약 조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팀버실드 작전은 2026년 6월 21일 브라질 국세청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국이 목재 화물이 대규모로 코카인을 운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후였습니다. 이 의혹은 평범한 단속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의혹은 미국, 볼리비아 국세청 그리고 브라질의 단속 및 치안 당국이 참여한 국제 협력을 통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은 2026년 6월 19일에 포착되었고 트럭들은 이틀 뒤 국경의 전략적 지점에서 업류되었습니다. 화물은 8대의 트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4대는 코룸바에서 단속을 받았으며 약 130톤의 목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4대는 카세레스에서 억류되었으며 역시 약 13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총합은 약 260톤의 자재에 달합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예비 감정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방경찰의 기술 분석은 마약의 최종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20, 50톤으로 추정되어 이번 작전은 역사적인 수준에 올랐습니다. 마약이 숨겨진 방식은 범죄 조직의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브라질, 미국, 볼리비아 간의 협력이 이 범죄 조직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이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시작된 작전에서 마약 조직은 엄청난 양의 화물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이 브라질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이 단체들을 브라질 국경을 넘어선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패배는 경찰 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로도 바뀝니다. 20톤에서 50톤 사이로 추정되는 코카인 적재량은 국제조직의 수조 원대의 손실을 안겨줍니다. 또한 범죄 조직들이 목재 운송로, 육로 국경, 도로 운송 그리고 공식적인 상업 활동을 이용해 마약을 숨기려 한다는 점도 드러냅니다. 조직 범죄는 무장한 남성들이 지역에 있다고만 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직 범죄는 기업, 서류, 화물, 은행 계좌 그리고 범죄 조직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중개인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 조직의 톱니바퀴는 202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연방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실시한 레드폭스 작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작전은 코만두 베르멜류와 연계된 초국가적 금융 및 물류 구조를 겨냥했습니다. 4건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2명의 피의자는 수리남에 있었으며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브라질로 추방된 후 파라주의 벨랭에서 구금되었습니다. 다른 용의자들은 리우데자네이루와 아마조나스주의 타바친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타바친가는 콜롬비아와 페루 국경과 가까워 민감한 지역입니다. 수리남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은 코만두 베르멜류를 위한 무기 구매와 관련된 공급자이자 자금 운영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그는 1억 5천만 헤알이 넘는 금액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경찰은 또한 이 조직의 물류 및 자금 운영자로 지목된 한 여성도 체포했습니다. 이 조직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국내외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대여자들, 분할입금, PICS를 통한 이체, 그리고 중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거의 5억 헤알에 달하는 한도 내에서 자산, 권리 및 금액의 동결, 압류, 사용 불가를 허가했습니다. 이 조치는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겨냥한 것입니다. 돈이 계속 돌고 있다면 실행 조직만 체포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산 동결은 조직의 경제적 능력을 차단하고 재산 은닉을 막으며 무기, 마약, 국제 물류 자금 조달을 중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도 강합니다. 이번 작전은 많은 정부가 꺼려하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범죄 조직은 거리 문제가 아닌 금융 권력을 지닌 집단입니다. 범죄는 겉으로는 마약 밀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위장업체, 운송, 은행 계좌, 상업, 국경, 영향력까지 모두 이용합니다. 수사가 돈의 흐름까지 도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범죄자는 단순히 무장한 남자가 아니라 더러운 사업 네트워크의 운영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수리남의 등장은 코만두 베르멜류가 리우데자네이루에만 국한되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조직은 아마존에서 경로를 찾고 브라질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며 무기와 마약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통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수사 대상자들이 브라질 영토 밖에서 발견된 사실은 범죄와의 싸움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합니다. 정보 교환도 없고 공동 대응도 없으며 재정적 압박도 없다면 그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국가는 뒤늦게 손해를 만회하려고 쫓아다닐 뿐입니다. 미국이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새로운 국면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브라질 범죄 조직을 국제적 위협으로 분류하면 은행, 기업, 금융운영자와 중개인들은 더 큰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룰라 정부의 일부 부문에서 사용되는 주권에 대한 담론은 핵심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마약 밀매는 국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지 내부 문제라고 가정하는 것은 범죄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만을 돕는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 브라질, 볼리비아 간의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팀버쉴드 작전은 도로에서 한 팀이 단독으로 수행한 행동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연방국세청, 연방경찰, 브라질 육군, 국경그룹, 그리고 기술감정팀이 작전에 참여하여 화물을 보호하고 물질을 확인하며 증거물 인계 및 보관 절차를 유지했습니다. 마약은 아직 최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혹만으로도 위험한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브라질리아에 또 다른 부담이 있다는 점도 다룹니다. 조직 범죄가 재정적, 국제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한편 알렉산드리 드 모라이스는 트럼프 미디어와 럼블이 제기한 소송으로 미국에서 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모라이스가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그를 걸석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에 거주하는 브라질인들의 계정과 콘텐츠에 대한 명령과 관련되어 있으며 호드리고 콘스탄치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드리고 콘스탄치누는 이 상황을 비꼬며 왜 모라이스가 자신의 아내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인 뉘앙스를 띄었고 장관의 강인한 이미지를 건드렸습니다. 모라이스의 비판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브라질 사법부의 명령이 미국 영토 내의 시민, 플랫폼, 그리고 발언에 도달하려 할 때 미국 사법부의 강한 장벽에 부딪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주권, 그리고 브라질 밖에서 국가적 결정이 미칠 수 있는 한계라는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와 럼블은 모라이스를 초국경적 검열로 비난하며 차단 명령이 미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도록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가 범죄 조직과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같은 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워싱턴은 돈, 마약, 국경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기업들은 브라질의 결정들이 미국 헌법상의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데울란의 베지아의 사건은 상파울루 변호사 협회의 활동으로 뉴스에 올랐나는데 협회는 그녀를 더 나은 시설로 옮기거나 가택연금을 허가해달라고 비아스 코르푸스를 요청했습니다. 데울란에는 PCC와 연관된 자금 세탁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방 구금되어 있습니다.
상급법원은 이미 2026년 6월 9일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석방 요청을 기각했으며 베르닉스 작전 내에서 예방 구금을 유지했습니다. 수사는 PCC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세탁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무기와 마약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금 세탁, 기업 운영자, 그리고 돈이 순환할 수 있도록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은 지금 세 가지 전선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와의 국경에서는 목재 화물이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압수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남에서는 연방경찰이 코만도 베르멜류에 무기와 마약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용의자들을 체포합니다. 산파울루에서는 데올라네 사건이 PCC와 연관된 자금 세탁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사건은 별도로 수사 중이지만 모두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조직 범죄는 이제 국제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자금, 물류, 보호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은 압박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목재 화물이 압류됐습니다. 감식 결과 코카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코만두 베르멜류와 연관된 조직의 자산 중 거의 5억 헤알에 달하는 금액을 동결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브라질 밖에서 체포되어 다시 송환되었습니다. 미국과 볼리비아와의 협력이 국경을 넘어 한국까지 눈에 띄지 않게 도달할 수 있었던 조직의 수법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방경찰이 해당 화물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맡아 마약의 최종량을 확인하고 이를 자금 지원하고 운송하며 수령하고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을 더욱 깊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 국제주의자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해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